자, 17번입니다. 재무제표 분석 기법 중 추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추세 분석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이 없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자, 추세 분석은 수평적 분석이라고도 하며 두 개 이상의 회계 기간에 대해 재무제표 계정 금액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변동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추세 분석이란 말은 우리가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으면 이것들을 각각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을 추세 분석이란다, 이렇게 하고요. 이 추세 분석을 수평적 분석이라고 한다는 거, 이 말 정도. 다음, 추세 분석의 유형에는 각 항목을 기준기간 금액의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각 항목을 직전기간의 금액으로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 그러니까 추세 분석 유형은 백분율로 나타내는데 기준기간 금액과 직전기간 바로 앞기간의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추세 분석은 수평적 분석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추세 분석은 여러 개의 회계 기간을 비교하는 방법이라는 거 하나, 세 번째, 추세 분석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준기간 금액을 기준을 백분율로 또는 직전기간 바로 앞 기수의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추세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출발. 자, 첫 번째, 수직적 분석이라고도 한다. 아니죠. 수평적 분석이라 그럽니다. 수평적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기업 간 회계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더라도 추세 분석 비교를 통해 가능하다.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면 당연히 비교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이 이렇게 다르면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1번도 2번도 틀렸고요. 세 번째, 연속되는 몇 개 회계 기간의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요. 1기보다 2기가 자본이 늘고 2기보다 3기가 자본이 늘고 4기보다 5기가 자본이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견실한 기업이다, 이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며, 4번, 한 기간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재무제표의 상대적인 크기를 백분율로 비교 표시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한 기간이 아니죠. 한 기간이 아니라 여러 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 이상의 회계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액 또는 직전기간의 금액을 한 기간이 아니라 여러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며, 이 문제도 추세 분석에 대한 개념, 이거 메모 좀 하셔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18번이에요. 수익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올바른 순서는, 그러니까 말은 길지만 이 내용은 수익을 인식하기 위한 내용의 맞는 것은 순서를 물어보는 거네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상담하겠죠. 두 번째, 상담해서 계약을 하고,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세 번째, 거래 가격을 산정하고, 네 번째,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를 배분하고, 다섯 번째,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자, 먼저 마분은 제일 끝이죠. 수행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 마분이 제일 마지막인 거. 1, 2, 3, 4 다 똑같네요. 재수가 없고. 자, 두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고객과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의 식별이 됩니다. 따라서 가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니까 요거 2번 아니면 1번이 되겠네요. 3번, 4번은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그리고 거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순서대로 다 되어 있네요. 먼저 계약을 식별하고 의무를 식별한 다음 가격을 산정하고 그리고 수행 의무를 배분한 다음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은 상공주가 매출 채권 대손 추정을 위해 확보한 자료이다. 결산 수정 분계 시 차변에 기입될 대손 삼각비 금액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산 수정 전 분계 반영 시산표 자료를 보니까 매출 채권 총액은 57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5천 원이 있습니다. 자, 보충법을 채택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연령 분석법이네요. 연령 분석법이란 말은 각 매출 채권에 대해서 각각 다른 대손 추정률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먼저 매출 채권 50만 원짜리는 0.5%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50만 원 곱하기 0.5%를 0.05를 곱해주면 돼요. 2,500원을 구하고요. 다음 5만 원에 대해서는 5%입니다. 5만 원 곱하기 0.05 2,500원이 되고요. 다음 만 원에 대해서는 10%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 곱하기 0.1 1,000원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만 원에 대해서는 20%입니다. 그래서 만 원 곱하기 0.2는 2,000원이 됩니다. 이 돈을 다 더해봤더니 대손 충당금 필요한 돈이 5,000원에 8,000원이 필요합니다. 8,000원이 필요한데 내가 현재 대손 충당금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5,000원. 그러면 얼마를 더 보충해주면 될까요? 3,000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체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 8,000원인데 내가 이미 5,0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3,000원만 더 보충해주면 8,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대손 삼각비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번. 주식수 변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 기간 중 주식 분할은 희석 주당 순이익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영향이 아주 많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 10주를 500원짜리 10주로 분할하면, 그러니까 5,000원짜리 10개가 500원짜리 100개로 주식이 분할됩니다. 액면 분할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 주식의 수는 10주에서 100주로 늘어납니다. 왜? 10주짜리가 100주로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10분의 1대 10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식수가 100주로 늘어나게 되고 주당 순이익도 생각을 해봅니다. 5,000원 요구에 5,000원짜리 10주일 때 한 주당 만원이었다면, 한 주당 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500원짜리 100주가 되니까 주당 얼마? 1,000원으로 바뀌겠죠. 10분의 1로 감소될 겁니다. 이 예라면. 따라서 희석 주당 이익은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소됩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회계기간 중 주식 분할은 납입 자본의 증가를 초래한다. 자본이 증가되려면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야지 자본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할했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나누는 거예요. 주식수를 액면 분할하게 되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액면가가 분할되어 주식의 수는 주식수의 증가는 가져오지만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식수가 많아질 뿐이지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회계기간 중 주식 배당은 주식 총수의 변동을 초래한다. 답은 3번입니다. 주식을 배당이란 말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들한테 주겠단 말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변동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금도 늘어납니다. 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기 때문입니다. 답은 회계기간 중 주식 배당은
1주당 액면금액의 액면금액을 변동시킨다.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액면금액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배당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주당 액면금액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아래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배당의 배당금 지급 결일 회계처리. 자, 그러니까 요겁니다. 주식 배당하는 거 있잖아요. 배당을 할 때 먼저 주식 배당을 결의한 날은 2월 이익잉여금에서 뺍니다. 어디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처리해 두었다가, 두 번째 주식 배당금 지급일의 회계 처리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없애버려요. 뭘로? 자본금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주식을 배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거 두 개는 없어지니까 자본금이 증가되고 2월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는 이런 효과가 되며 이거 자본거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본은 늘어나지만 액면금액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같은 경우는 제가 요것을 왜 이렇게 적어 두었는가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마지막에 있는 말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이것은 꼭 좀 기억해 주십사 하고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익혀 주십사 하고 제가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재무회계는 끝났고요. 원가 관리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화나 용역의 소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는 원가가 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공기 이런 거는 소비됐다고 볼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경영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경제적 가치를 원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예, 맞죠. 이게 경영 과정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경제적 가치가 원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원가가 맞지만 손실도 발생할 수 있죠.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되는 손실, 이는 원가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 재해 손실 정도 되겠죠. 우리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불이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재해 손실입니다. 이 재해 손실은 손실이지 원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2번도 맞습니다. 3번 원가는 정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발생된 가치의 소비를 말한다. 예, 이 말도 맞는 말이네요. 4번 비정상적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가치의 감소 및 과다 소비는 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됐다든지 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은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자, 특히 여기서 우리 우발적 부채 있죠? 우발적 부채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발 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부채로 치지 않는다. 이 말도 중요한 말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다음은 원가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설명한 것이다. 설명안의 눈가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그 총액이 변동하는 눈가, 즉 다시 말해서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총액이 변동하는 원가란 말은 변동비가 되겠죠. 변동비 말한다. 즉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가 변하더라도 항상 일정하다. 자, 변동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비가 있고 준변동비가 있는데요. 자, 원가가 조업도가 많이 생산하더라도 한 개당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 원가가 똑같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안 들고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변동원가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변동원가에 대한 말입니다. 하지만 준변동원가는 어때요?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그림처럼 한 개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준변동비가 되겠죠. 고정비와 변동비, 준고정비와 준변동비에 관련된 문제이며
이런 문제 여러분들 반드시 출제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정원가, 변동원가, 그리고 준고정원가, 준변동원가, 그리고 단위당 고정비, 단위당 변동비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원가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며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고 여러분들 시험에 100% 출제됩니다. 23번입니다. 원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네요. 원가 대상이란 원가를 부담하는 목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제품이나 특정 부분의 그 예이다. 예 1번 맞는 말이네요. 두 번째, 특정 원가 대상에 추적 가능한 원가를 직접 원가라고 한다. 예, 그렇죠.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원가, 추적이 곤란하면 간접 원가. 예, 2번 맞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의 건물 감가상각비는 직접 원가이다. 답은 3번입니다. 감가상각비는 공장 전체 건물은 공장 하나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이 감가상각비는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하기 때문에 간접 원가가 됩니다. 직접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며 최근에는 활동이 중요한 원가 대상이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며 3번은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24번 다음은 상공의 개별 원가 계산에 의한 제품 생산 원가 자료이다. 2001년 초 제품 재고액이 100만원, 그리고 2001년 말 제품 재고액이 130만원일 때 100만원 기초 제품이 100만원, 기말 제품 재고액이 130만원일 때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의 작업지시서 샵 2는 완성되었지만 요거는 완성되었지만 작업지시서 1은 완성되지 않았다. 자료들 보니까 기초 제공품이 있네요. 제공품 넣는 공식 사용되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요거 단기 총제조원가 할 때 구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물어보는 것이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되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재고액. 이 공식은 무조건 나옵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는 원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공식을 못 외우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이 공식에 의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총제조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원가 30만원, 직접 재료비죠. 직접 재료원가 20만원 적었네. 30만원. 요거 완성된 게 요거였죠. 잘못 봤습니다. 사업 2는 완성됐고 사업 1은 완성 안 됐죠. 요거 가지고 하죠. 직접 재료비가 얼마? 20만원. 20만원. 두 번째,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 10만원. 10만원. 제조 간접비가 얼마? 20만원. 이렇게 하면 총 50만원이 됩니다. 단기 총 제조원가가 이렇게 해서 50만원이 구해지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나왔네요. 얼마? 50만원. 다음 단기 총 제조원가는 여기서 구했죠. 50만원. 여기에 기말 제공품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 다면 100만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기초 제품 재고액 100만원. 여기에 기초 제품 재고액 100만원 숨어있지만 여기에 나와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우리 방금 구했습니다. 100만원 그대로 적었고요. 기말 제품 재고액 130만원 요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200만원에다가 130만원을 빼니까 매출 원가는 7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고요. 자, 이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공식 3개죠. 밑줄 꺼진 이 공식 3개. 이 공식 3개를 아시고 나머지는
대입만 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이며 혹시 이 공식 3개를 아직 모르고 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요. 다음 또 하나 더.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무슨 원가라 하더라? 기본원가,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 하며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라고도 하죠. 가공비. 이게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가 되며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공비랍니다. 가공비. 종합원가에서는 재료비와 가공비를 합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자, 알아주시고 아무튼 이 공식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되고 대입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25번 부문별 원가 계산의 순서로 부문별 원가 계산 요소별, 부분별, 제품별 이랬습니다. 따라서 먼저 2번 요놈이 1번이죠. 개별비를 부과하고 두 번째 공통비를 배분하고 세 번째 보조부분비를 제조부분에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제조부분에 제품에 배분합니다. 따라서 요게 니은번, 기억번, 뒷것번, 리얼번인 답은 2번이 되며 25번 문제도 잘 나옵니다. 19년 2회차에도 나왔었죠.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원가 배부의 일반적인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원가 배부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와 이익 측정을 위한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관련된 원가를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에 각각 배부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개별 제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원가는 제품에 배부하면 안 된다. 답은 2번이잖아요. 2번이 틀렸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인과관계 기준을 하는데 왜 제조간접비를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인과관계 기준이 맞아요. 근데 인과관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수혜 기준을 하고 수혜 기준이 또 명확하지 않을 때는 부담능력 기준으로 배분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원가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데요. 2번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원가도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다고 배분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그 다음에는 수혜 기준.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가? 이것도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담능력 기준으로 어쨌든 배분이 되어야지만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네요. 3번 부문 경영자나 종업원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이나 활동별로 원가를 배분합니다. 예, 맞고요. 제품의 가격 결정, 부품의 자가 제조 또는 외부 구입과 같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맞네요.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7번 복리후생비를 부문별로 배부할 경우 동력 부분에 배분될 금액은 자 공통부문비 복리후생비 총발생액 70만원. 자,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공장에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원들 밥을 70만원치를 사주었습니다. 그럼 이걸 배분을 해줘야 되겠죠. A공정, B공정, C공정 배분해 주는데 복리후생비는 무엇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인원수잖아요. 종업원 전체 인원수를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 이 중에서 배분을 하는데 어떤 부분? 부문별로 배부할 경우 동력 부분에 배부될 금액. 자, 요건 제조 부분 1부분, 제조 입비 부분, 보조 부분의 동력 부분이 있네요. 요 부분. 여기에 배부될 금액은 얼마고?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70만원 곱하기 전체 발생액이 70만원입니다. 70만원 나누기 전체가 몇 명입니까? 다 더하니까 20명, 요거 다 더하니까 70명입니다. 70명. 그러면 한 명당 얼마가 된다? 70만원 나누기 70명 하니까 한 명당 만원씩 배부가 되면 되네요. 15명이니까 얼마? 15만원이 배부되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자, 배부되어야 될 총금액은 얼마다? 70만원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동력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동력 부분. 여기에 70만원 중에서 얼마가 배부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원가 배분은 인원수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다 더했더니 이게 70명입니다. 따라서
70만 원을 75로 나누었더니 1인당 얼마? 만 원입니다. 1인당 만 원이 되고 1인당 만 원인데 15명이니까 얼마? 15만 원이 되겠죠. 이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주상공의 제조 경비 내역이다. 당월 제조 경비 소비액은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인가? 단 원가 계산 기간은 1개월이며 회계 기간은 1년이다. 자, 값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월입니다. 요번 달 거예요. 요번 달 거. 공장 건물 화재 보험료 1년분입니다. 1년분 얼마? 60만 원. 그리고 공장 건물 임차료 당월분 미직업분 10만 원. 답은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분 120만 원. 자, 이렇게 됐네요. 자, 요 중에서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납은입니다. 납은은 당월 거니까 한 달 거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10만 원. 그런데 가번과 답은은 1년치잖아요.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1년분이잖아요. 감가상각도 단기분이란 말은 1년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보험료 60만 원 1년치 거, 감가상각비 120만 원 1년치 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 180만 원. 1년에 18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치로 계산하니까 18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한 달에는 15만 원입니다. 따라서 요거 하면 당월분 임차료 미직업분 10만 원, 이거 10만 원 더하기 요거 10만 원 더하기 요거 두 개 가번과 답은 월할 계산했더니 얼마? 15만 원입니다. 이 15만 원을 더해서 총 25만 원이 제조경비로 소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이 문제 푸실 때는 당월이란 말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는 1년분, 단기분, 이거 두 개는 1년이란 말입니다. 각각 1년이기 때문에 월할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29번 다음 주상공식품은 제조간접원가를 기계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 자, 이거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제11기 제조간접원가 배부율과 제빵에 배부될 제조간접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배분하겠다?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겠다. 무엇을? 제조간접원가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 있는 것은 기계 작업 시간, 요놈이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배부될 금액은 얼마가 배부돼야 된다? 180만 원. 이게 제조간접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기계 작업 시간으로 배부합니다. 여기에 배부될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출발. 자, 여기서 먼저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해야 됩니다. 자, 제조간접원가는 총 얼마였습니까? 180만 원이 배부가 돼야 됩니다. 배부가 될 텐데, 자, 기계 작업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노동 시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기계 작업 시간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180만 원이 몇 시간? 6,000시간입니다. 따라서 180만 원 나누기 6,000시간을 하면 시간당 얼마가 든다? 300원이 됩니다. 300원. 두 번째입니다. 제빵은 300원인데 몇 시간이 사용됐습니까? 3,000시간. 따라서 제조간접비 배부율 300시간 곱하기 제빵이 사용한 시간 3,000시간입니다. 그러면 9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300원이 되고요. 그리고 제조간접원가는 9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겁니다. 배부될 금액은 이것이 배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다른데 여기에 배부되고 또 다른 제빵 말고 제과 이런데 배부될 그 총액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기계 작업 시간이라니까 180만 원을 6,000시간으로 나누었더니 시간당 300원을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제빵은 몇 시간 사용했습니까? 3,000시간. 3,000시간이 300시간이니까 여기 얼마가 된다? 3, 3은 9, 9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아주 생각보다 생긴 것은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습니다. 30번. 자, 한국의 A 부분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자, 종합원가에서 종합원가 계산에서 선입선출법 그리고 평균법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다음은
2016년 6월 한 달 동안 원가 관련 자료이다. 직접 재래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되며 가공원가는 완성도에 따라서 발생한다.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는 50%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이다. 2001년 6월 한 달 동안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자, 종합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종합원가에서 완성품 환산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이 있습니다. 30번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전산세무 DAT 다 나옵니다. 전산회계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제공품 계정이며 T자 계정으로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T자로 이렇게 적었고요. 첫 번째 기초 제공품입니다. 기초 제공품. 자, 기초 제공품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기초 제공품 8개입니다. 8개인데 완성도가 몇 %입니까? 5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변에는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 수량, 대변에는 단기 완성품 수량 곱하기 단기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수량을 적는데요. 기초 제공품은 8개입니다. 그리고 단기 착수 수량은 50개예요. 여러분 문제집에 보면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리고 단기 완성량 46개, 기말 제공품 12개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게 단기 완성품 46개, 기말 제공품 12개인데요. 각각 기초 제공품은 완성도가 몇 % 했습니까? 50%. 제가 50%를 적었습니다. 기말 제공품도 완성도가 몇 %? 50%. 50%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제공품의 물량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 수량, 단기 완성 수량, 기말 제공품 이 개수는 문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었고요. 기초 제공품의 완성도와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먼저 평균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선입선출법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평균법도 알아야 됩니다. 평균법의 재료비는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입니다. 자, 평균법의 재료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단기 완성 수량이 몇 개? 46개. 기말 제공품 수량이 몇 개? 12개. 따라서 평균법으로 재료비는 이게 58개가 됩니다. 물론 지금은 정답이 아닙니다. 평균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평균법으로 가공비를 구해보겠습니다. 가공비는 단기 완성 수량에서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완성 수량이 몇 개? 46개. 46개 요거 더하기.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이 12개인데 50%니까 몇 개가 됩니까? 6개. 그러면 평균법으로 구했을 때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6개니까 52개가 되겠네요. 왜? 46개에서 요거 곱하면 6개. 그래서 52개가 됩니다. 자, 평균법이 쉬워요. 선입선출법보다. 아무튼 평균법으로도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도 한번 보겠어요. 자,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재료비 차이점이 뭔가 보십시오. 평균법은 단기 완성 수량과 기말 제공 수량인데요. 선입선출법은 단기 완성 수량과 제공품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면은 선입선출법이 됩니다. 따라서 완성품 환산량 수량 개수 구함에 있어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면 선입선출법,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균법이 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하나 평균법을 하나 기초 제공품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결과값이 같습니다. 왜? 기초 제공품이 사용이 되면 선입선출법,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으면 평균법인데 기초 제공품 수량이 없다면 또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요것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단기 완성품 수량이 몇 개? 46개. 요거 재료비 46개. 기말 제공품 수량이 몇 개? 12개. 빼기 기초 제공품 수량이 몇 개? 8개. 이렇게 빼면은 요거는 58개에서 8개를 빼니까 요거 재료비는 50개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입선출법의 가공비입니다. 똑같습니다. 평균법과 차이점은 평균법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공비는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빼주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 완성 수량이 46개, 다음 기말 제공품 수량 12개,
완성도가 50%, 0.5, 기초 제공품 수량이 8개, 그리고 완성도는 5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48개가 됩니다. 답은 48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가공비, 이것만 물어봤습니다. 이것만 물어봤는데요. 이것만 시험에 놓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요거 다 놓습니다. 어떤 게 놓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요거 종합원가 계산에 있어서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가공비와 재료비 구하는 거 반드시 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익혀달라고 제가 요 공식도 다 적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저는 평균법 재료비는 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평균법 재료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재료비는 단기 완성 수량이 46개입니다. 선생님, 단기 완성 수량 46개는 어떻게 적습니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이거 보고 칸 다 메꾸었습니다. 이거 보고 요것만 필요하네요. 요 돈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다 위에 있는 표를 만들어 내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시키시면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오면 잘 틀립니다. 아무튼 알아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31번. 다음은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공정별이죠. 그리고 종합원가는 공정별로 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전공정 원가의 완성도는 제조 진행의 정도에 따라 계산한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전공정 원가는 완성도는 제조 진행이 아니라 공정이죠. 각 공정마다 공정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려버렸습니다. 제1공정에서 제2공정으로 대체되는 원가를 전공정 원가라고 한다. 요 보기, 똑같은 보기가 19년 2회 때 나왔었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전공정 완성품이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제품 계정에 대체한다. 예, 맞습니다. 2개 이상의 제조 공정을 거쳐 연속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법이 공정별 종합원가 계산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제조가 아니라 공정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32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것도 잘 넣어줘. 쉬운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단위당 원가는 발생한 모든 원가 요소를 집계한 단기 총제조원가에 기말 제공품원가를 가산한 후 그 합계액을 완성품과 기초 제공품에 안분함으로써 완성품 총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제품 단위에 배분한다. 자, 여러분들 계산하는 공식 중에 한번 보십시오. 기말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기말 제공품은 항상 빼기였죠.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이었습니다. 기말이 가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틀렸어요. 종합원가에서는 재료비 플러스 가공비로 단순화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다시 한 번 더. 자,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요거 중요한 말입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단순화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이 좀 쉽습니다. 자, 다음 2번, 3번, 4번은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33번. 원가는 경제적 효익의 소멸 여부에 따라서 소멸원가와 미소멸원가, 소멸원가, 미소멸원가, 이것도 19년 2회 때 나왔었잖아요. 처음 본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소멸원가. 자, 여기 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자, 소멸원가입니다. 소멸원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놓쳤을까봐. 더 이상 기업의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원가. 요게 소멸원가가 됩니다. 없어진 거예요. 소멸이니까 없어진 원가. 미소멸원가. 아직 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가 남아있는 원가. 이것이 미소멸원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소멸원가가 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하고 나면 남은 잔존가치가 있겠죠. 잔존가치, 미상각잔액 또는
잔존 가치는 남아있기 때문에 미소멸 원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원재료가 당월에 소비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소멸 원가. 그리고 원재료를 샀는데 차기로 이월되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미소멸 원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되고 없어진 것은 소멸 원가.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미소멸 원가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가끔 나오는 말들이니까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소멸이라는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거. 미소멸은 반대죠. 남아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원가는 재무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건인 요인으로서 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그렇죠? 요게 요 말이 핵심적인 말이네요. 원가는 재화나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예,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예, 이번 자산에 대한 정확한 말입니다. 3번,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 간의 기록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 손익계산서에서 인식한다. 그렇죠? 비용은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4번, 어떤 희생을 실험으로써 미래 경제적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희생을 미래로 이연하는 원가를 소멸 원가라 한다. 자,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그 희생을 뭐 미래로 이연이란 말은 내년으로 이월한단 말입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소멸 원가가 아니라 뭐가 되겠다? 미소멸 원가가 되겠죠. 내년에 사용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재료가 있는데 당월에 소비된 것은 소멸 원가, 이렇게 다음에 차기로 이월되는 것은 미소멸 원가.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소멸 원가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미소멸 원가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요거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복이 있죠. 이것도 중요한 복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와요. 답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들도 꼭 좀 익혀 주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4번, 34번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액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을 하므로 실제 발생한 제조 원가와 차이가 난다. 그렇죠? 예정했기 때문에 실제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예정 배부한 제조 간접 원가보다 실제 발생한 제조 원가가 더 많다면 예정보다 뭐가 많단 말입니까? 실제가 많으면 과소되었죠. 과소 배부했고, 다음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가 더 적다면, 예정보다 적다면 이는 뭐 과대 배부되었단 말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뜻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내가 놀러 갈 때 뭐 100원을 들고 갔습니다. 예정 배부. 놀러 가서 70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70원 이 실제 발생,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번 봐요. 요 말은 한번 어떤 뜻인가 봅니다. 예정 배부한 제조 간접 원가가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보다 실제 발생한 게 더 많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 예정해서 들고 왔는데 실제로 쓴 돈은 더 많다니까 150원을 썼단 말입니다. 과대 많이 가져갔나요? 작게 가져갔나요? 작게 가져갔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받아들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35번 주상공은 제조 간접 원가를 작업 지시별로 배부할 때 조립 부분은 직접 노무원가에 근거한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고 있다. 조립 부분의 제조 간접 원가가 과대 또는 과소 배부율로 오는 것은 맞는 것 찾는 거네요. 자,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립 부분입니다. 조립 부분은 뭐? 직접 노무 원가에 근거한 예정 배부율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노무 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직접 노무 원가가 여기 있고요.
배분되는 것은 무엇이다? 제조 간접원가. 이게 배부가 될 겁니다. 이게 배부가 될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배부가 될 겁니다.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예정입니다. 예정이 어떻게 됐는지. 자, 요거 가지고 찾아봅니다. 자, 예정 배부율은 전체가 제조 간접비가 얼마입니까? 120만원. 예정 배부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는 얼마였습니까?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데요.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데 먼저 제조 간접비 이게 배부가 됩니다. 배부가 돼요. 120만원 나누기 무엇을 기준으로? 노무원가였잖아요. 노동시간 필요도 없습니다. 노무원가가 얼마가 된다? 60만원입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배부율은 2원이 됩니다. 2원이 돼요. 따라서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2원 곱하기 요 놈이 다시 한 번 더. 자, 예정 배부액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예정 배부율이 얼마였습니까? 2원이었습니다. 2원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실제 발생 금액은 얼마입니까? 실제 발생 금액은 80만원이네요. 8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구하면 얼마가 된다? 160만원이 돼야 됩니다. 실제 160만원이 예정 배부되었는데요. 실제 발생액은 얼마였어요? 180만원입니다. 180만원. 예정 배부액은 얼마? 160만원. 그러면 180만원에서 160만원을 빼니까 20만원 작게 발생되었죠. 따라서 20만원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요것을 가지고. 자, 요거 가지고 하는데요. 제조 간접원가가 120만원. 그리고 직접 노무원가가 60만원.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된다? 2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정 배부액을 구해야 됩니다. 실제 배부액은 나와 있고요. 예정 배부액만 나오면 됩니다. 이 예정 배부액은 예정 배부율이 얼마였어요? 2원 구했던 거 곱하기 노무원가가 얼마였습니까? 80만원. 그러니까 80만원을 곱하면 예정 배부액은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얼마다? 180만원. 20만원 작게 배부됐잖아요. 그래서 과소배부 20만원이 됩니다. 37번.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 재고자산이란 생산 과정에 있든지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주상품, 미착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7번. 자, 다음. 제3공은 1년 11월에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를 집계한 후 원가 계산을 위하여 제공품으로 대체하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간접 원가를 어디에? 제공품에 대체하겠단 말입니다. 그럼 제공품에 들어오고 제조간접 원가가 없어져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좀,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원재료, 다음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재료비가 있고, 재료비가 노무비 이런 거 빼고요. 제공품, 그리고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재료비가 어디에? 제공품의 차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공품이 어디에? 제품에 또 차변에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 간접원가가 어디에? 제공품의 차변에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제공품 계정에 어디에? 차변에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주요상공은 임대 공장에서 제조를 하고 있으며 제조 품목은 의료기와 건강보조기이다. 각 제품의 공장 임차료를 배부하기 위한 원가 배분 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원가 배분 기준은 인과관계가 제일 합리적이고요. 그게 곤란하면 수혜기준, 그게 곤란하면 부담능력 기준입니다. 틀린 것은, 자, 원가 대상인 각 제품과 특정 활동과 관련된 인과관계에 비례해서 했다. 되죠. 두 번째, 원가 대상인 각 제품의 수익성 또는 이익에 의해서 배부됩니다. 수혜기준이죠. 세 번째, 원가 대상인 각 제품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부담 능력의 기준으로 했다. 이게 맞습니다. 각 원가 대상인 각 제품의 크기는 관계없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38번 문제는 이거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였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 좀 부탁드리고요. 39번. 다음 자료는 주 대안의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주 대안의 제조 간접비는 얼마노? 단 외주 가공비는 제품별로 추적이 가능하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직접비란 말입니다. 제조간접비는 추적이 곤란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줬습니다. 직접비,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원가. 간접비, 직접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원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직접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직접비입니다. 간접 재료비, 추적이 곤란하죠. 간접비입니다. 간접 노무비, 당연히 간접이 들어갔으니까 간접비입니다. 수선 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직접비가 아닙니다. 추적이 곤란합니다. 외주 가공비는 문제도, 외주 가공비는 추적이 가능하다니까 직접비가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수도 강렬비, 이것도 간접비가 되겠죠. 어느 공장에서 얼만큼 썼는지 측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요 노란 거 4개를 다 더하면 23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가능한가? 그거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힘내시고. 40번. 다음은 대한공업사의 제조경비에 관한 자료이다. 제조원가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 분류 중 당월에 발생한 직업 제조경비의 소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요번 달에 발생한 제조경비 소비액은 얼마고,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달에 먼저 준 돈이 기계 수선비가 있는데요. 수선비가 있는데 지난달에 먼저 준 게 있고요. 당월 지급액이 있고요. 당월 말 먼저 준 게 있네요. 그러면 보세요. 일단 자, 당월 지급액입니다. 당월 지급액, 요거는 당연히 요번 달에 줬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요번 달에 줄 돈 25,000원을 먼저 줬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더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번 달에 다음 달 것도 먼저 준 게 있네요. 요거는 요번 달 게 아니라 다음 달 돈이잖아요. 요번 달에 주긴 줬지만 이 45,000원 다음 달 겁니다. 빼야 돼요. 그래서 25,000원 지난달에 요번 달 거 먼저 준 거 더하기 요번 달에 준 돈에다가 요번 달에 준 돈 중에서 45,000원은 다음 달 돈입니다. 그러면 22만원이 돼요. 다음 외주 가공비입니다. 자, 전월 미지급액이 있고요. 당월 지급액이 있고요. 그리고 당월 미지급액이 있네요.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당월 지급액이 50만원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요번 달에 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번씩 따져봅니다. 자, 요거 전월 미지급액이 5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요번 달에 50만원을 줬는데 이 50만원 안에는 지난달 돈이 지난달에 5만원을 줬어야 되는데 못 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빼야 될 거고, 당월 미지급액, 이건 어때요? 요번 달에 줬어야 되는데 아직 못 줬습니다. 당연히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잘 생각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요 50만원 기본 요번 달에 준 50만원에다가 당월 못 준 거 있죠? 요것도 요번 달에 줄 돈이잖아요. 그런데 전월 요번 달에 준 돈 50만원 중에서 전월 지난달 돈이 50만원이 있었어요. 이는 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53만원.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 75만원이 됩니다. 자, 그래 요거 잘 보십시오. 자, 요 문제에서는 전월 더하기 당월 마이너스 당월 승급액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월 더하기 당월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요번 달에 준 돈. 그런데 전월 승급액 지난달에 25,000원을 줬는데 이 25,000원 요번 달 돈이니까 이거는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줘야 되지만 이 돈을 한번 잘 보세요. 당월 지급액은 별 문제가 없고요. 자, 지금 외주 가공비를 전월 미지급액입니다. 지난달에 5만원 못 준 게 있어요. 못 준 건 어때요? 요번 달 돈에서 빼야 되잖아요. 요번 달 5만원을 50만원을 줬는데 이 5만원은 지난달에 줘야 될 돈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당월에는 5만원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요 당월 미지급액이잖아요. 이거는 미지급이고 이거는 승급입니다. 이게 승급과 미지급은 다르단 말이에요. 반대기 되는 개념입니다. 그 점 잘 아셔서 더하기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해요. 여러분으로서 40번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